쉬퍼가 시체로 발견된 그랑드 플라츠 모퉁이를 지나자 대화는 자연스럽게 살인사건 이야기로 이어졌다. 저기서 그가 발견되었지? 폰 슐레겔이 장소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마도 살인자가 지금 우리 근처에 있을지도 몰라. 슈트라우스가 말했다. 서두르자. 그들이 돌아서려는 순간 폰 슐레겔이 갑자기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허리를 굽혔다. 으아! 은도끼 아서 코난 도일. 아서 코난 도일이 안과 의사였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에서 의학과 관련된 혹은 의학 시절 있었을 법한 이야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 은도끼 역시 그의 의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쓴 단편인 것 같아요. 사실 이야기만 들으면 좀 황당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도일은 확산성 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 스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할라요. 이 독은 체내에 빠르게 확산되어 급성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심각한 정신적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네요. 아마도 도일은 이런 독의 특성을 활용해서 소설을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요즘도 이런 약에 취해서 몹쓸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어쨌든 학문적 지식을 이용해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도일은 참 대단한 작가라 생각하며 오늘의 이야기 은도끼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1861년 12월 3일 부다페스트 대학교의 비교 해부학 교수이자 학술 박물관의 관장이었던 오토 폰 홉스타인 박사가 대학교 캠퍼스 정문에서 돌에 맞아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피해자는 저명한 학자로 학생과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이 사건은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이 사건이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전역의 대중에게 주목받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다음날 페시테르 석간에 이 사건에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참고할 만한 기사가 실렸다. 그 중에서도 범죄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헝가리 경찰을 왜 당혹스럽게 했는지 사건의 특이점을 간략하게 정리한 구절을 소개하겠다. 폰 홉스타인 교수는 빈에서 5시 3분에 출발하는 기차를 타기 위해 오후 4시 반쯤 대학 교수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박물관 부관장이자 화학 교수인 그의 오래된 친구 비렐림 슐레징거 씨가 동행했다. 두 신사가 이 기차를 타는 목적은 슐링백작이 부다페스트 대학에 기증한 유산을 받기 위해서였다. 이 불행한 귀족은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고 대중은 여전히 그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는 독특한 중세 무기 컬렉션과 몇몇 귀중한 흑사본 판본을 그의 모교이자 이미 널리 알려진 박물관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유산으로 남겼다. 존경받는 교수는 이런 귀중한 유산을 관리하는데 너무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었고 슐레징거 씨의 도움을 받아 기차로 유산 전체를 옮겨 대학 당국에 보낼 마차에 실었다. 책과 깨지기 쉬운 물품은 소나무 상자에 포장되었지만 많은 중세 무기들은 지프로 포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옮기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다. 교수는 혹시라도 유산이 너무 손상될까봐 긴장한 나머지 철도 직원들의 도움을 거부했다. 모든 물건은 슈레징거 씨에 의해 승강장을 가로질러 옮겨졌고 마차에 있는 폰 홉스타인 교수에게 전달되어 포장되었다. 모든 물건이 실리자 임무에 충실한 두 신사는 그들의 대학으로 돌아갔다. 교수는 무척 뿌듯했고 자신의 신체적 능력을 발휘한 것 같아 만족감을 느꼈다. 교수는 돌아와 마차를 맞이했고 마차 안에 실린 물건을 내리는 관리인 라인 마울과 그의 친구인 보헤미안 유대인 쉬퍼에게
농담을 건넸다. 교수는 물건들을 보관실에 안전하게 옮겨놓고 문을 잠근 후 열쇠를 부관장에게 건네고 모두에게 저녁 인사를 하고는 숙소로 향했다. 슐레징거 씨는 마지막으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한 후 떠났고 라인 마을과 그의 친구 시퍼는 관리인 숙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존 홉스타인이 떠난 지 약 1시간 반쯤 지난 11시, 14연대 애거의 한 병사가 막사로 가기 위해 대학 정문 앞을 지나가다가 도로 옆 조금 떨어진 곳에 누워있는 교수의 시신을 발견했다. 얼굴을 아래로 하고 두 손을 뻗은 채로 쓰러져 있었다. 그의 머리는 엄청난 타격으로 말 그대로 두 동강이 났는데 아마도 뒤에서 가격당한 것 같았다. 죽음이 그를 덮쳤을 때도 여전히 고고학적 발견을 생각하고 있었던 듯 노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남아 있었다. 시신은 넘어지면서 생긴 왼쪽 슬개골에 멍이 든 것 외에는 다른 폭력의 흔적은 없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은 교수의 지갑에는 43골덴이 들어있었고 값나가는 시계도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인이 일을 마치기 전에 방해를 받지 않았다면 강도가 범행의 동기가 될 수 없다. 게다가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적어도 1시간은 방치되었기 때문에 이 가설은 맞지 않는다. 사건 전체가 미스터리다. 저명한 법의학자 랑게만 박사는 시신의 상처는 강한 힘으로 휘두른 무거운 무기, 예를 들면 검이나 총검일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으며 중요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가 페르테르 석간에 실린 기사 내용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의 작은 실마리조차도 찾지 못했다. 살인자의 흔적은 없었고 아무리 기발한 발상을 동원해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동기를 찾을 수 없었다. 고인이 된 교수는 자신의 연구와 학문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았고 누구에게도 원한을 살 사람이 아니었다. 이 사건의 잔인함으로 보아 매우 폭력적이고 잔혹하며 무자비한 사람의 소행이 틀림없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지만 대중의 의심은 곧 희생양을 찾았다. 살인사건 첫 기사에서 교수가 학교를 떠난 후에도 관리인과 함께 남아있던 쉬퍼라는 이름이 언급된 것이다. 쉬퍼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은 헝가리에서 인기가 없었다. 따라서 쉬퍼의 체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그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대중의 요구를 거부했다. 관리인이자 존경받는 시민이었던 라인마울은 쉬퍼가 병사의 놀란 외침을 듣고 비극의 현장으로 달려갈 때까지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다. 아무도 라인마울이 그런 비극에 연루되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가 쉬퍼의 오래된 친구이기 때문에 그를 감싸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대중의 감정이 매우 고조되어 쉬퍼가 거리에서 폭행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월 12일 아침, 교수의 미스터리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9일 만에 보헤미안 유대인 쉬퍼가 그랑드 플라츠 북서쪽 모퉁이에서 돌에 맞아 죽은 채 발견되었다. 그의 시신은 심하게 훼손되어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의 머리는 폰 홉스타인과 유사하게 쪼개져 있었고 그의 몸에는 마치 살인자가 분노에 휩싸여 시신을 난도질한 것처럼 깊은 상처가 여러 군데 있었다. 전날 눈이 많이 내려 광장에는 적어도 30cm의 눈이 쌓여 있었고 밤 사이에도 눈이 내려 살해된 남자의 시신 위에는 얇은 이불처럼 눈이 덮여 있었다. 처음에는 쌓인 눈 덕분에 살인자의 발자국을 추적할 수 있을 단서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불행하게도 범죄가 발생한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라 사방에 수많은 발자국이 있었다. 게다가 새로 내린 눈이 발자국을 덮어
단서가 될 만한 증거를 찾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 사건도 폰 홉스타인 교수의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미스터리했으며 범행의 동기를 알 수 없었다. 죽은 사람의 주머니에서는 상당한 금액의 금화와 몇 장의 수표가 들어있는 수첩이 발견되었지만 훔치려는 의도는 없는 것 같았다. 경찰은 그에게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추측했지만 가치 있는 물건을 그냥 두고 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쉬퍼는 마리 테레사 스트랏의 49번지에 사는 구르라가라는 이름의 미망인과 함께 살았다. 그의 집주인과 그녀의 자녀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전날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었는데 대중의 의심 때문에 깊은 우울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녀는 쉬퍼가 11시쯤 산책을 나가는 소리를 들었고 그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쉬퍼를 기다리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했다. 그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산책을 하게 된 이유는 거리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살인이 첫 번째 살인 직후에 발생하면서 부다페스트뿐만 아니라 헝가리 전체가 흥분과 공포에 휩싸였다. 막연한 위험이 모든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이런 감정은 드퀸시가 묘사한 윌리엄스 살인사건 당시 영국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과 비슷하다. 폰 홉스타인과 쉬퍼의 사건은 너무 많은 유사점이 있어 두 사건 사이에는 어떤 형태로든 연결고리가 있다고 의심되었다. 범행 동기를 알 수 없고 사라진 물건이 없으며 범인에 대한 단서가 전무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무기에 의해 가격당한 것으로 보이는 같은 범죄자에 의해 저질렀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제 이 미스터리한 살인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오토 폰 슐레겔은 실레지아 지역의 유서 깊은 가문의 막내 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군대에 보내려 했으나 그의 놀라운 재능을 본 교사의 조언에 따라 그를 부다페스트 대학교로 보내 의학을 공부하게 했다. 여기서 슐레겔은 매우 뛰어난 학업 성과를 보였으며 그는 매우 우수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가장 뛰어난 졸업생 중 한 명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다. 그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책벌레는 아니었고 활동적이고 강인한 젊은이로 동료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새해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고 슐레겔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심지어 마을에서 일어난 이상한 살인사건이 벌어져 사람들 사이에 불안감이 퍼지고 있음에도 슐레겔은 흔들림 없이 공부에 집중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든 집이 불빛으로 가득 차고 기숙사 비어켈러에서 학생들이 술 마시고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많은 학생들이 그를 초대했지만 슐레겔은 술자리와 저녁 식사를 거절하고 책을 팔에 끼고 레오폴드 슈트라우스의 방으로 가서 새벽까지 그와 함께 공부했다. 슈트라우스와 슐레겔은 절친한 친구였다. 그들은 둘 다 실레지아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서로 알고 지냈다. 그들의 우정은 대학 내에서도 유명했다. 슈트라우스는 슐레겔만큼이나 뛰어난 학생이었고 두 동양인 사이에는 학문적 성과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유대감으로 그들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할 뿐이었다. 슐레겔은 그의 오랜 친구의 끈질긴 집념과 변함없음을 존경했고 슈트라우스는 다재다능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슐레겔을 높이 평가했다. 두 친구는 여전히 함께 공부하고 있었는데 한 명은 해부학 책을, 다른 한 명은 해골을 들고 책에 언급된 여러 부위에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때 성 그레고리 교회 종소리가 자정을 알렸다. 저 소리를 들어봐. 슐레겔이 책을 덮고 긴 다리를 따뜻한 난로 쪽으로 뻗으며 말했다. 친구, 크리스마스 아침이라고. 우리가 함께 보내는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아니길 바라. 다음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이 성가신 시험을 모두 통과할 수 있기를.
슈트라우스가 대답했다. 하지만 여길 봐, 오토. 와인 한 병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일부러 한 병 준비해뒀지. 슈트라우스가 정직한 남독일인의 미소를 지으며 책과 뼈 더미 사이에서 와인병 하나를 꺼냈다. 밖은 너무 춥고 바람이 매서우니 실내에서 편안하게 지내기 좋은 밤이야. 오토폰 슐레겔이 눈 덮인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건강을 위해 레오폴드. 건배. 레오폴드가 대답했다. 잠시라도 저편골과 사고를 잊을 수 있다는 게 위안이 되는군. 아, 군단의 소식은 어때, 오토? 그라우베가 슈바비안과 싸웠나? 내일 싸운다던데? 폰 슐레겔이 말했다. 우리 친구가 팔이 짧아서 그의 미모를 잃을까봐 걱정이야. 하지만 그 친구는 민첩하고 싸움의 기술이 있어서 신체적인 불리함에도 유리하다고들 하던데? 학생들 사이에 다른 소식은 없어? 슈트라우스가 물었다. 아마도 살인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난 최근에 공부만 해서 소문을 거의 듣지 못했어. 너는? 슈트라우스가 물었다. 교수님이 돌아가시던 날 애지중지하시던 책과 무기를 살펴볼 시간이 있었어? 충분히 살펴볼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하던데. 오늘 봤어. 슐레겔이 파이프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관리인 라인마울이 나를 박물관 창고로 데려갔고 나는 그라프 슐링의 박물관 원본 목록에 있는 많은 유물에 라벨 붙이는 작업을 도왔지. 모든 수집품 중에서 딱 한 개가 없었어. 하나가 없었다고? 슈트라우스가 외쳤다. 폰 홉스타인 유령이 슬퍼하겠군. 가치 있는 물건인가? 그 물건은 쇠로 된 머리 부분과 은으로 된 손잡이가 달린 고대 도끼로 묘사돼 있었어. 철도회사에 연락했으니 틀림없이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슈트라우스가 대답했고 대화는 다른 주제로 흘러갔다. 난로불이 점점 꺼져가고 와인병을 비워갈 때 두 친구는 의자에서 일어났고 폰 슐라겔은 떠날 준비를 했다. 정말 추운 밤이야. 그는 문간에 서서 망토를 몸에 두르며 말했다. 레오폴드, 왜 모자를 쓰는 거야? 나가려고? 그래, 너랑 같이 갈 거야. 슈트라우스가 문을 닫으며 말했다. 몸이 무거운 느낌이라 좀 걷고 싶어. 그는 친구의 팔을 잡고 함께 거리를 걸으며 말을 이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기숙사까지 걸으면 내 기분도 나아질 것 같거든. 두 학생은 함께 슈테판 플라츠를 따라 줄리엔 플라츠를 가로지르며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쉬퍼가 시체로 발견된 그랑드 플라츠 모퉁이를 지나자 대화는 자연스럽게 살인사건 이야기로 이어졌다. 저기서 그가 발견되었지? 폰 슐레겔이 장소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마도 살인자가 지금 우리 근처에 있을지도 몰라. 슈트라우스가 말했다. 서두르자. 그들이 돌아서려는 순간 폰 슐레겔이 갑자기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허리를 굽혔다. 으아! 뭔가 내 부추를 뚫었어. 그가 외쳤다. 그리고 눈을 털고 손으로 더듬어 보다가 그는 반짝이는 작은 전투용 도끼를 들어 올렸다. 그것은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칼날이 약간 위로 향하게 놓여 있어서 슐레겔이 밟았을 때 그의 발을 베었던 것이다. 살인자의 무기야. 그가 외쳤다. 박물관의 은도끼? 슈트라우스가 동시에 외쳤다. 두 가지 모두 사실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상처의 특성상 비슷한 도구에 의해 가해졌을 것으로 보였다. 살인자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후 이 도끼를 버린 것이 분명했고 사건 현장에서 약 20m 떨어진 눈길에 숨겨져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 중 아무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하지만 눈이 많이 쌓였고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폰 슐레겔이 도끼를 손에 들고 말했다. 그는 달빛에 비친 도끼 머리 부분이 갈색으로 얼룩져 있는 것을 보고 몸을 떨었다. 경찰서에 가져가자. 슈트라우스가 제안했다. 지금쯤 모두 잠들었을걸? 폰 슐레겔이 말했다.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거의 4시가 다 되어가니까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아침 식사 전에 가져가자. 그동안 네 숙소로 가져가. 그래, 그러는 게 좋겠어. 폰 슐레겔이 말했다. 그리고 두 학생은 그들이 발견한 놀라운 물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함께 걸어갔다. 그들이 슐레겔의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슈트라우스는 들어가자는 초대를 거절하고 자신의 숙소 방향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슐레겔이 열쇠를 자물쇠에 넣으려고 몸을 숙였을 때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그는 심하게 떨면서 손에서 열쇠를 떨어뜨렸다. 그의 오른손은 은도끼 손잡이를 경련하듯 움켜쥐었고 복수심에 불타는 눈빛으로 멀어져가는 슈트라우스의 뒤를 따랐다. 밤의 추위에도 그의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잠시 질식할 것처럼 목을 움켜쥐며 자신과 싸우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고는 몸을 웅크린 채 소리 없이 빠른 걸음으로 친구의 뒤를 쫓았다. 슈트라우스는 눈속을 힘차게 걸으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고 자신을 쫓아오는 어둠의 그림자를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그랑드 플라츠에서 40m, 줄리엔 플라츠에서는 30m, 슈테판 플라츠에서는 10m 뒤에서 어둠의 그림자가 표범처럼 빠른 속도로 그를 추격하고 있었다. 슐레겔은 이미 아무것도 모르는 슈트라우스의 바로 뒤에 있었고 도끼가 달빛에 반짝였다. 그때 작은 소리가 들리자 슈트라우스가 추격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는 창백한 얼굴에 번쩍이는 눈, 이를 악물고 있는 얼굴과 눈이 마주치자 깜짝 놀라 외쳤다. 뭐야, 오토. 슈트라우스가 친구를 알아보고 외쳤다. 어디 아파? 창백해 보여. 나랑 같이 가자. 멈춰 이 미친놈아. 그 도끼를 내려놔. 내려놓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맹세코 너를 목 졸라 죽여버리겠어. 슐레겔은 격렬한 외침과 함께 도끼를 들고 그에게 덤벼들었지만 슈트라우스는 강하고 의연했다. 그는 도끼를 휘두르며 달려드는 슐레겔의 허리를 붙잡았고 머리가 쪼개질 뻔한 공격을 가까스로 피했다. 두 사람은 잠시 치명적인 싸움을 벌이며 비틀거렸고 슐레겔은 도끼를 더 잘 휘두르기 위해 짧게 잡으려고 시도했지만 슈트라우스는 필사적으로 슐레겔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눈속을 함께 구르며 슈트라우스는 슐레겔의 오른팔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그의 외침에 2명의 경찰이 달려오지 않았다면 슐레겔의 팔을 풀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3명이 슐레겔의 광적인 힘을 제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의 손에서 은도끼를 빼앗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경찰관 중 한 명이 슐레겔의 허리에 밧줄을 감아 그의 팔을 옆구리에 묶었다. 이렇게 해서 반쯤 밀리고 반쯤 끌려가면서도 슐레겔은 격렬한 외침과 광적인 몸부림을 치며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슈트라우스는 그의 친구를 제압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경찰과 함께 경찰서까지 동행하며 그의 친구에게 불필요한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친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옥보다 정신병원이 더 적합한 장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과 30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슈트라우스는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어린 시절 친구가 그를 살해하려고 했고 거의 성공할 뻔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폰 슐레겔이 폰 홉스타인 교수와 보헤미안 유대인을 살해한 범인일까?
슈트라우스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슐레겔은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그는 홉스타인 교수를 존경했으니까. 슈트라우스는 이런 생각으로 슬픔과 놀라움에 휩싸인 채 정신없이 경찰서까지 따라갔다. 경찰서장은 자리를 비웠고 대신 바움가르텐 경감이 근무를 서고 있었다. 바움가르텐 경감은 경찰관 중에서도 가장 열정적으로 알려진 인물로 작은 체구에 평소에는 조용한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었지만 현명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경계심 강한 사람이었다. 6시간의 야간 근무를 마쳤음에도 그는 여전히 펜을 귀 뒤에 꽂고 책상에 똑바로 앉아 있었다. 그의 동료 윙켈 부경감은 난로 옆 의자에 앉아 코를 골고 있었다. 그러나 문이 열리고 폰 슈레겔의 창백한 얼굴과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끌려 들어왔을 때 여전히 은도끼에 손을 단단히 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보통은 움직이지 않는 윙켈 부경감도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슈트라우스와 경찰관들이 상황을 설명하고 사건 기록을 작성하자 그는 더욱 놀랐다. 이봐 젊은이. 바움가르텐 경감이 펜을 내려놓고 슐레겔을 매섭게 바라보며 말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왜 이런 짓을 했지? 신만이 아시겠죠. 폰 슐레겔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손도끼를 떨어뜨리며 말했다. 그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고 분노와 흥분은 사라졌으며 그는 슬픔에 잠긴 것 같았다. 당신은 우리 도시를 불명예스럽게 만든 다른 살인을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경감이 말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폰 슐레겔이 간절히 말했다. 적어도 당신은 레오폴드 슈트라우스 씨의 생명을 위협한 죄는 인정해야 할 거야. 세상에, 그는 제 가장 소중한 친구예요. 슐레겔이 신음하며 말했다. 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떡해요. 친구를 해치려 했다니. 당신의 범죄는 끔찍하군. 경감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세요. 아, 잠깐. 저 사람은 누구지?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너무 초췌하고 지쳐 보여서 사람이라기보다는 유령처럼 보였다. 그는 걸을 때마다 비틀거렸고 경감의 책상으로 다가갈 때는 의자 등받이를 붙잡아야 했다. 이 비참해 보이는 인물이 한때는 활기차고 혈색 좋던 박물관 부관장이자 화학교수였던 비렐름 슐레징거라는 걸 알아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바움가르텐의 노련한 눈은 어떤 변화에도 당황하지 않았다. 일찍 일어나셨군요. 아마도 당신의 학생 중 한 명인 폰 슐레겔이 레오폴드 슈트라우스를 해치려 한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기 때문이겠죠? 아닙니다. 제 일로 왔습니다. 슐레징거가 쉰 목소리로 말하며 목에 손을 올렸다. 저는 큰 죄의 무게를 덜기 위해 왔습니다. 신은 아시겠지만 제 영혼을 가볍게 하기 위해 왔어요. 오,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오, 그것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나며 바닥에 놓인 은색 도끼를 노려보고 쇠약해진 손으로 가리켰다. 오, 저기 있어요. 그가 소리쳤다. 저걸 봐요. 그것이 나를 단지하러 왔어요. 저 갈색 원룩을 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건 내 가장 소중한 친구인 폰 홉스타인 교수의 피입니다. 제가 은도끼를 그의 머리에 꽂았을 때 손잡이 위로 피가 솟구치는 걸 봤어요. 맙소사, 지금도 보여요. 윙켈 부경감? 바움가르텐이 말하며 애써 침착하려 했다. 고인의 살인 혐의를 고백했어. 또한 여기 있는 폰 슐레겔도 슈트라우스를 공격한 혐의로 체포해. 그리고 이 도끼는 보관하게. 바움가르텐이 바닥에서 은도끼를 집어들며 말했다. 이 도끼는
두 범죄에 모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군. 비렐름 슐레징거는 창백한 얼굴로 책상에 기대 있었는데 경감이 말을 멈추자 그는 흥분하며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했죠? 그가 외쳤다. 폰 슐레겔이 슈트라우스를 공격했다고요? 학교에서 가장 친한 두 친구인데 죽이려 했다니요. 이건 저주입니다. 확신하건대 이건 마법이에요. 우리에게 저주가 걸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저 손도끼, 저주받은 손도끼. 슐레징거는 바움가르텐 경감이 손에 쥐고 있는 은도끼를 경련하듯 가리켰다. 경감은 경멸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만하시죠, 교수님. 경감이 말했다. 당신이 자백한 그 사악한 행위에 대해 그런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마법과 주술은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제 친구 윈켈이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부경감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세상에는 많은 이상한 일들이 있으니까요. 누가 알겠습니까? 혹시라도... 뭐라고? 바움가르텐 경감이 격분하며 소리쳤다. 자네는 내 말을 반박하고 자네 의견을 내세우려는 거야? 이 저주받은 살인자들의 옹호자가 되려는 거냐고. 이 멍충이, 때가 왔다. 그리고 놀란 윈킬에게 달려들며 은도끼로 그를 내리치려 했다. 그러나 사무실 천장이 나자 경감이 휘두른 도끼의 칼날은 윈켈에게 닿기도 전에 천장에 부딪히며 박혔고 도끼 손잡이는 산산조각 났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바움가르텐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숨을 헐떡였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은 슐레징거 교수의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놀란 경찰들이 폰 슐레겔을 놓아주자 그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그게 당신이 한 짓입니다. 이성과 과학 그리고 모든 것을 거스르는 어떤 주술이 작용하고 있어요. 슈트라우스, 내가 제정신이었다면 친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치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슈레징거 교수님, 우리 둘 다 교수님이 죽은 홉스타인 교수님을 사랑하셨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당신, 바움가르텐 경감, 당신은 부경감인 친구를 공격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 해도... 경감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신음했다. 그렇다면 명확하지 않나요? 하늘에 감사하게도 저주받은 도끼가 부서져 다시는 사람을 해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저게 뭐죠? 사무실 한가운데 얇은 갈색의 양피지 원통이 놓여 있었다. 도끼 손잡이 조각을 들어보니 그 안은 비어 있었다. 따라서 이 종이 두루마리는 금속 케이스 안에 숨겨져 있던 것으로 보이며 작은 구멍을 통해 삽입된 후 납땜으로 막혀 있었다. 폰 슐레겔은 종이를 펼쳤다. 종이 위에 쓰여진 글씨는 오래되어 거의 읽을 수 없었지만 중세 독일어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이 은도끼는 막스 폰 에를리 항겐이 요한나 보덱을 살해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요한 보덱, 장미 십자회 일원으로서 나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이 무기를 이 범죄로 고발한다. 이 무기가 나에게 준 고통을 다른 이들에게도 주기를. 이 무기를 잡는 모든 손이 친구의 피로 붉어지기를. 이 무기는 악하며 결코 선한 목적에 사용될 수 없고 친구의 피로 붉어진다. 폰 슐레겔이 이 이상한 문서를 다 읽었을 때 사무실 안은 정적이 흘렀다. 그가 종이를 내려놓자 슈트라우스는 다정하게 그의 팔에 손을 얹었다. 이런 증거는 필요하지 않아, 친구. 슈트라우스가 말했다.
네가 나를 공격한 바로 그 순간에 나는 마음속으로 널 용서했어. 가엾은 교수님이 이 방에 있었다면 비렐름 슐레징거 교수님도 같은 말을 했을 거야. 여러분, 경감이 일어나 공식적인 태도로 말했다. 이 사건은 아무리 이상하더라도 규칙과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윙켈 부경감, 자네 상사로서 명령하는데 자네를 살해하려 한 나를 체포하게, 나를 폰 슈레겔 씨와 빌헬름 슐레징거 씨와 함께 감옥에 수감해. 우린 재판을 받을 거야. 그동안 저 양피지 조각을 잘 보관하고 내가 없는 동안 자네가 얻은 단서를 활용해 보헤미안 유대인 슈퍼시를 살해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라고. 증거의 사슬에서 빠져있던 하나의 연결고리가 제공되었다. 12월 28일, 관리인 라임 마오리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후 침실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남편이 벽에 있는 갈고리에 목을 메고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긴 베개 커버를 목에 감고 의자 위에 올라가 목을 매달았다. 책상 위에는 그가 유대인 슈퍼를 살해했다고 자백하는 메모가 있었고 그가 죽인 이는 자신의 가장 오래된 친구였으며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충동에 이끌려 그를 죽였다고 덧붙였다. 그의 후회와 슬픔이 그를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했으며 자신의 영혼을 하늘의 자비에 맡긴다고 고백하고 생을 마감했다. 이후 이어진 재판은 역사상 가장 이상한 재판이 되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제시한 설명이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19세기 법정에 마법과 같은 비현실적인 요소를 인정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러나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해서 검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운도끼는 판사가 발언을 요약했다. 거의 200년 동안 폰슐랭 저택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백작은 그의 가장 충실했던 집사에 의해 살해당했으며 아주 충격적인 방식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살인을 저지르기 며칠 전 집사가 오래된 무기를 점검하고 청소했다는 증거가 나왔죠. 이 과정에서 그는 은도끼 손잡이를 만졌을 겁니다. 그 직후 그는 20년 동안 충실히 섬겼던 주인을 죽였어요. 이후 이 무기는 백작의 유언에 따라 부다페스트로 옮겨졌고 역에서 비렐름 슐레징거 씨가 무기를 잡았으며 2시간 내에 고인이 된 교수에게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도끼를 만진 사람은 무기를 수레에서 창고로 옮기는 것을 도운 관리인 라임 마을입니다. 그는 첫 번째로 친구 시퍼의 몸에 도끼를 꽂았고 그 후에는 슈트라우스를 슐레겔이 그리고 윙켈을 바움가르텐 경감이 살해하려 한 시도가 있었으며 모두 도끼를 손에 쥔 직후에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 서기가 여러분들에게 읽어준 특별한 문서가 우연히 발견이 됐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들을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고 두려움이나 편견 없이 양심에 따라 평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헝가리 청중들 사이에서는 지지자가 적었겠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청중에게 흥미로운 증거는 저명한 의학 법학자이자 금속학과 독성학에 관한 교과서를 집필한 랑게만 박사의 증언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주술이나 흑마술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단지 가설일 뿐이며 어떤 종류의 증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인 사건에서는 모든 제안이 가치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언급된 장미 십자회 회원들은 중세 초기에 가장 심오한 화학자들이었으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주요 연금술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화학 분야에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미묘하고 치명적인 독극물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고대인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장미 십자의 원로 중 한 명인 이 보덱이라는 사람은 혼합물 제조법을 많이 알고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메디치 가문의 아쿠아 토파나처럼 피부 모공을 통해 침투하는 독을 제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도끼의 손잡이는 확산성 독으로 처리되어 인간의 몸에 갑작스럽고 격렬한 살인 광기 발작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발작은 미치광이의 분노가 그가 제정신일 때 사랑했던 사람에게 향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이론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으며 단지 참고로 제시할 뿐입니다. 이 학식 있고 현명한 교수의 증언으로 이제 이 유명한 재판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후 은도끼의 부서진 조각들은 깊은 연못에 던져졌고 아무도 그것을 만지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리한 푸들이 입에 물고 운반했다. 독의 성분이 여전히 남아있을까봐 사람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양피지 조각은 대학 박물관에 보존되었다. 슈트라우스와 슐레겔, 윙켈과 바움가르테는 여전히 가장 친한 친구로 지냈으며 내가 아는 한 지금도 그렇다. 슐레징거는 기병연대의 외과의가 되었고 5년 후 사도바 전투에서 중상을 입은 병사들을 구출하던 중 총에 맞아 사망했다. 그의 마지막 유언에 따라 그의 작은 유산은 폰 홉스타인 교수의 무덤 위에 대리석 오벨리스크를 세우는 데 사용되었다. We'll just head down, carry on, 'cause what else can we do but get through? And we'll sing hallelujah, but what is that to you right now? But let's talk in a way that can give us some faith to go around. We'll hold tight as we can when it's better again, and that'll sustain me for now.